그 정도 올랐는데 예. 그래서 5천에서 1억을 갖고 있어.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청약을 계속 기다릴 거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거의 청약 시장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이상은 될 수 네.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높아야지만이 네, 될 수 네. 있는 상황을 한다면 그러면 무언가에 잡히지 않는 어떤 이상에 대한 부분을 쫓는 것보다는 네. 내가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데 집중을 하고 네. 그 다음 단계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벼락까지 되는 거죠. 벼락부자를 꿈꾸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청약이 그쵸. 된다는 건 벼락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실력으로 쌓아가는 게 낫다. 그렇죠. 예. 근데 내 실력 쌓는데 근로소득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자본소득을 시스템을 더 만드는 게 네. 중요하고 네, 네.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을 자본소득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네. 그거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 자산 소득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질 거죠. 왜? 이제 네. 근로소득에 자본소득까지 합쳐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네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막연히 청약만 기다리고 있거나 네. 청약 당첨된다도 문제예요 또. 네. 예, 그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비용을 감당하고 하는 것조차도 네. 이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속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 400 벌어가지고 진짜 절약해서 뭐 4천을 모았다 연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동안에 뭐 집값이 뭐 5천이 올랐어. 그럼 거의 1억 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1억대 아파트가 3억 올랐다니까요. 2년, 그러니까. 2년도 안 돼서. 그러면 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네. 현재 지금 자산보다는 2배 이상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기회를 잡냐 잡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거든요. 맞죠. 맞죠. 예.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으로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시장도 네. 언젠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한 시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은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산을 태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5천에서 1억. 그 정도 돈이 있다면 지방의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그렇게 다 올랐다면서요. 중요한 거는 네. 오른 건 맞는데 네. 이게 상승 초기 시장이라는 거죠.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랐잖아요. 지방이. 네. 근데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 대부분 지역들이 빠르면 2019년 네. 아니면 2020년 네. 이제 2020년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 초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방은.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단편적으로 과거 예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2014년까지 가격이 하락했지만 네. 그 사이 지방은 또 상승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지방과 서울시장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발생하는 거고 내가 현재 지금 자금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저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차라리 지방의 분양 물건이라든지 네. 지방 시장을 해서 저는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분양이든 매매든 네. 예, 예. 뭐 경매든 네.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의 방향을 어디 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좀 관심의 방향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바꿀 때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네. 최종적 목표는 서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파워 에너지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네. 서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다리가 되는 거죠. 사다리가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돈 어느 정도 모으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단기간에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이 워낙 매가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벼락거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비록 서울 지역 내에서는 내가 그 기회를 잃었다 하더라도 네. 다른 지역을 통해서 그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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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네.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이제 시작했다. 예, 이제 시작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으니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겪었던 2000년 초반 네. 시장의 지방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정말 기간 대비 매가 상승의 흐름 폭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역시도 지금 공급물량이 거의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물량이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세가가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고 있고 네, 네.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또 최근에 인재차 3법 이런 영향 때문에 특히 지방 시장의 전세가의 상승폭이 네. 수도권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갭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임대차 3법은 조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전 주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이제 그 조정 지역이 아니었던 곳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데도 전세가가 팡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적용됐을 때 네. 공급 물량이 많다, 입주 물량이 많다. 네. 그러면 이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전세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어째 재고 물량이 없다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전세 들어 살 수 있는 공급물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어떤 전세 매물이 없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상충시킬 네. 수 있는데, 네. 근데 현재 지금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네. 재고 물량도 인재 3법 때문에 없애다 보니까 이런 전세가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게 저는 올 하반기 됐을 때 굉장히 어떤 그 심각 수준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전세 물량이 네. 없고 심지어는 미분양 관리 지역도 보면 네. 지금 그 지방도 거의 없어요 이제. 네, 다 털렸거든요 지금. 미분양 자체가 없다 전국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도 수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방을 타야 된다. 내가 돈이 없을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기보다는 네. 막연한 희망을 갖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네.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다음 장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또 네.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사다리를 내 스스로 만들지 않는 버리면 네. 이 시장이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네. 과거에는 매가 상승폭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일부 대출을 끌어써서 내 집이랑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기회가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네. 음. 그럼 이전에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인가? 여기에다 이제 링크를 띄우겠지만 그 이전에 출연해서 얘기해 주셨던 네 가지 구간 중에 이제 A 구간에 있는 지역 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상승이 시작된 기준 시점에서 네. 빠르게 올랐던 단지 지금 같은 가격이라면 그 중심으로 본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짜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최종적인 목표는 서울이에요.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네, 각자의 뭐 수도권이나 지방 사는 사람 거기에 맞춰서 포트를 짜야 되지만 네, 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내 집 마련 있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일 거 아닙니까? 목표죠. 네. 근데 내가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안 돼. 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서울하고 직주 근접적으로 그만큼 더 가까운 수도권 노리는 것이 맞고 네. 근데 수도권에도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금적 상황이 안 돼. 라고 한다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맞죠. 네. 맞는데 결과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서울을 올라오기에 위한 하나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플랜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조정 지역으로 묶어놓은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풍선 효과라는 게 그런 거는 되겠네요. 내가 어디를 비조정 지역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조정으로 묶였어. 그럼 얘가 올라와가지고 이거 팔고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무주택자는 이 조정 지역이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렇죠.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물건을 해서 네. 이걸 나중에 팔아서 합쳐가지고 조정 지역 대상 지역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도 네. 하나의 플레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단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네. 단지가 대단지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뭔가요? 그게 바로 단지에 대한 밀집도예요. 밀집도. 예. 예를 들어서 네. 대단지인데 2,000세대 대단지야. 네. 근데 딱 봤더니 여기 대단지 딱 하나밖에 없고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이야. 허벌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단독이라든지 빌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혼재돼 있는 거죠, 이든가. 아, 네네네네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게 대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이게 매가 가치가 크다, 어. 투자 가치가 크다. 그리고 네. 나서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않는 단지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폭이 적다 보니까 이거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네. 대단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단지야. 네. 예를 들어서 3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뭐 신정동에 그런 단지들 많은데 네, 네. 그러면 그런 단지들 보면 300, 300, 500 그다음에 1800, 3000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단지, 네. 소중단지가 네.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네. 하나의 대단지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죠. 그렇죠. 대단지에 네.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비록- 멀리 갈 곳도 없이 여기 공덕 여기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 레미안들이 소단지 레미안들이 엄청 많아서 큰 레미안 지역이 됐었고 지금은 또 자이들이 들어왔지만 예전에 그래서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브랜드가 있는 단지뿐만 아니라 네. 다른 각각의 브랜드를 갖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 들어오는 시기도 달랐던 네, 단지인데 네. 300세대밖에 안 돼. 네. 근데 그게 주변에 있는 똑같은 아파트가 단지들이 있다는 밀집도가 거죠.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비록 이 300세대밖에 되지 않는 단지라 하더라도 2000세대 단지만 있는 나홀로 단지보다도 네. 매가 가치 상승폭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 왜냐하면 전체 단지 세대 수가 합친 다음에 이게 이제 만 세대, 네. 15,000 세대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 여건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2,000세대만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소단지를 접근하지 않으려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소단지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인프라가 없다, 그 안에서 뭐 학군이 부족하다 이런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단지 밀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보통 단지 밀집도 기준을 500m에서 1000m 안에 네. 같은 형태의 비슷한 단지의 모습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네. 그거는 브랜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시행사는 다른 곳이지만 네. 하나의 단지로서의 가격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세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내가 300세대든 400세대든 네. 그것보다는 300세대를 하더라도 단지 밀집도가 높은 네. 그러면 단지 밀집도가 높은 단지에 위치돼 있다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네. 그 있는 단지들을. 네, 네. 근데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네. 가격이 따라가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매물이 없잖아요. 그럼 네. 다른 단지들이 거래되잖아요. 네. 거래가 되면서 단지의 매가 상승이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 그러면 그 300세대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내 집을 매도를 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 본인의 단지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주변 단지 시세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만큼 올라갔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다음에 매물 내놓을 때는 네. 그 가격 수준으로 이렇게 매물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근데 네. 이게 하나 거래가 되면 나머지에 있는 299세대의 아파트 가격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기준 가격이 그게 돼버리니까. 그 중에 돼버리니까. 아. 근데 2000세대만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무언가에 리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네. 혼자 독고다이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단지 주변에 단독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데 혼재돼 있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그 어떤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수는 다 다르다는 거죠. 거래 사례가 그냥 내가 계속 사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내 머리 내가 깎는 단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옆에 비슷한 여건의 단지가 많이 있으면 거기서 한 세대만 팔려도 여기도 그거니까. 네.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다양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세대수보다 더 중요한 게 단지 밀집도. 아무리 세대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지 밀집도가 네. 그 단지 밀집도의 반경 500m 안에 들어오는 전 세대수가 많다고 한다면 그래야 소장님도 말하기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여기 길 건너서 저 단지는 얼마 팔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이거 단지 너무 적다. 그래서 나는 저 단지만 좀 소개해달라. 큰 하는데, 걸로. 네, 소개해달라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게 거래가 이렇게 되고 하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네.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잡아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집을 부리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좋겠네. 그런 단지를 만약에 단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가격대가 다른 데 다 5억인데 여기 4억 5천에 나왔어. 네. 좀 약간 적은 단지라서 그런 건 좀 사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투자에 대한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또 하나의 전략으로 또 이야기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딱 갔는데 매물이 4개가 있어요. 네.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4억, 그다음에 뭐 4억 2천, 뭐 4억 3천 있는데 네. 하나가 5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딱 봤더니 얘가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어. 그리고 정말 한 3, 4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네. 왜냐면 이제 5억 기준 3, 4천 들어가면 굉장히 돈을 많이 쓴 거잖아요. 그죠. 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잘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심사위원장한테 질문할게요. 네. 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이 단지를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5억짜리를? 예. 5억짜리 안 사죠. 이유는 뭐예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네, 그거를 인테리어 값을 남을 한 거를 그 줘야 되나? 네, 내 취향도 아니고. 근데 보통 그렇게 시세 차이를 많이 이렇게 벌려놓아서 올렸던 호가를 올리는 단지 특징이 뭐냐면 인테리어만 한 게 아니라 그게 그 단지의 노얄동, 노얄층에 인테리어 붙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안 사실 거예요. 그거 혹하죠. 그럼 혹하죠. 네. 그렇죠. 혹하는데. 네, 뭐 부동산에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버스 정류장도 엄청 뭐 지하철도 훨씬 가깝고 다른 동보다 뷰도 더 좋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특히 어떤 그 투자 전략적으로 본다면 네. 절대 그 물건을 잡지 않는 게 투자 전략 중 하나예요. 이유는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몇몇 가격이 상승장일 때는 네. 노얄동 노얄층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네, 상승장일수록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 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동에 더 좋은 층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락장일 때는 이제 떨어진 상승장의 하락장의 무슨 어떤 노얄동이나 노얄층이나 아니거나 그 노얄층이 아닌 단지거나 비교해 보면 가격의 하락폭이 나타나는데 노얄층이 더 크게 나타나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붙거든요. 붙고 다시 상승장이 시작된 다음에 이게 다시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거기다 인테리어까지 붙였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상승장일 때는 인테리어 가격 가치를 받거든요. 근데 하락장일 때는 인테리어 가치는 똥값입니다. 네.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사지 않아야 되냐? 그렇게 노얄동, 노얄층, 그 다음에 인테리어 좋은 거는 누구나 이게 좋아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사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걸 살 거거든요. 거래가 되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봤더니 4억 1천과 4억 2천은 뭐 1층, 5층짜리야. 네. 근데 4억 3천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노얄층이 뭐 13층이라고 한다면 근데 2층은 7층이야. 네. 그 4억 3천이고 7천 정도 차이가 나. 그러면 이거를 잡으면 누군가가 이걸 가져갈 거 아닙니까? 가져갔었을 때 이 가져가는 순간 내 아파트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가 그거를 매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호가가 높은데 노얄동 노얄층 게다가 플러스 뭐 인테리어까지 됐기 때문에 호가가 높았다 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잡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 중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내 집 마련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내 집 마련이라 했지만 그러니까 내 명의인 집 마련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실거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받으면 그때 팔고 더 상급지로 옮기고 내 모은 돈 보태서 그렇죠. 뭐 2년 지났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한 달 1년에 3천씩 모은다 그러면 2년이면은 6천이고 이게 또 뭐 한 1억 올랐다 그러면 1억 6천 더 보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상승장이 먼저 나타날수록 하락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맞죠? 먼저 오른 게 먼저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상승 기간이 길수록 하락의 시기가 더 지방에 이제 시작됐던 지역보다 더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서울 빠지고 지방은 오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지방에 계속해서 서울 빠진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방에 투자했는데 지방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네. 라고 한다면 내 자산가치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8대쯤 됐었을 때 네. 서울은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 시간 어떤 기간이 폭이 짧으니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네. 그 시점에 맞춰서 내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서울 진입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그렇죠. 아. 그럼 이런 거는 어떨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4개 구간 중에 A 구간 첫 번째 조건 그 중에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면 과거에 먼저 올랐던 단지 만약에 이미 올랐다면 아직 안 오르고 있는 단지 그게 이제 선택의 조건이고 그 단지 중에 만약에 입지를 본다면 2000세대 세대 수를 본다면 2000세대가 다 몰려 있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작은 단지끼리 이렇게 있더라도 단지 밀집도가 높은 그렇죠. 네, 그런 지역을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망권이나 향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거 사면 되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호가가 높다면 일단 건들지 마라. 요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의 아파트라면 무조건 다 사야 되는지 아니면 사면 안 되는 아파트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어떤 잘못 분석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 옆에는 그 가로축과 세로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로축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기간이니까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당 가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평당 가격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대에 따라서 평당 가격의 범위가 100만 원 단위로 끊어지는 게 있고 300만 원이지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단지 시세 그래프가 높냐 낮냐 이거 보거든 이게. 그리고 그걸 잘 안 보여요 또 이렇게.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500단위로 끊었던 것을 100단위로 잘라버리면 굉장히 그래프가 커지는 거거든요.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단지에 대한 흐름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도 그 가격이고 내려도 그 가격인 거는 웬만하면 그냥 건들지 마라. 그렇죠. 그 가격 같은 경우는 건드렸을 때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매가 가치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단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단지가 고여 있는 이렇게 흐르는 단지.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이제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그렇죠.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꼭 굳이 거기서 집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산업단지 근처에 있는 소형 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옛날에 사원 아파트로 썼다가 지금 뭐 민간이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 되게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입이 너무 붙어 있는 단지 있잖아요. 개입이 너무 붙어 있는 단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게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단지별로 기준을 봤을 때 거의 한 90에서 95%까지 된 단지들이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90% 이상으로 올라온 단지. 그렇죠. 예를 들어 1억이면 9천. 1억이면 9천, 9,5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제가 말씀드린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2억 이하. 2억 이하 중에서 전세가율이 90%이 높은 단지 같은 경우. 그 단지가 흐르는 단지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세 그래프에 가격 변동이 없는 거.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단지는 피해야 되는 단지예요. 아무리 개입이 적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가가 상승해서 매매가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상승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고지하지 않고 이 사람은 우리 이탈해버립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워낙 낮아버리면 이분들이 전세 살고 있지 않고 월세 돌려버려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을 받칠 수 있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또 가격 하방에 있었을 때는 하방 압력에 대한 걸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전세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단지는 절대로 사면 안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추천하지 않죠. 추천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전세가율이 높고 들어가는 돈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왠지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또 공시가 1억 이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그릇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기간 대비해서 매가 많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건 왔을 때는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이 네. 사람이 나갔었을 때 과연 그거를 받칠 수 있는 어쩌면 가처분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 네. 지역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단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한 부분, 흐름에 대한 부분이 그 나타나지 않았다가 네. 그럼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급등을 해요. 네. 시세 그래프로 본다면 수도권 중에 의정부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수도권 중에서 어떤 그 시장 강도로 본다면 의정부가 거의 탑3 중에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거의 움직임했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네. 막 뭐 쉽게 말하면 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당진이나 서산이나 네.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흐름이 없다가 갑자기 높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 네. 라고 한다면 그런 지역의 그런 단지 또 모습을 보이는 데 있거든요. 매가 상승했을 때 상승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파도를 타면서 올라가지 않고 네. 갑자기 쭉 올라간 단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한 규제된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 네. 1억 미만 공시가 1억 미만 풍선 효과 네. 부분, 그리고 갭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단지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세가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보인다. 네. 이게 리스크가 적다 보시면 돼요. 시세가 너무 직선이다 이러면은 네. 너무 위험하고 그렇죠. 시세가 이렇게 음. 거래 사례가 좀 다양한 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고 쭉 끌어올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가 진입을 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지방 시장의 모습은 대부분 네. 투자 수요의 진입의 강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시세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너무 강렬하게 네. 어떻게 보면 솟구치고 있는 게 아닌가. 쭉 끌어올리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아쉽네요. 이게 네. 이런 건 사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네. 진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단지를 딱 보여주면서 네. 예. 근데 뭐 특정 단지를 또 언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참 답답하네 사실. 네. 저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따라 여러 개 찍히면서 이렇게 실거래가 만약에 하나의 점이라면 그쵸. 아름답게 이렇게 연주가 되는 모양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막 찍히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직선점이 막 찍히다가 갑자기 여기에 쿵 이렇게 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투기적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려면 또 풍 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는 뭔가 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쵸. 이런 거죠. 예. 요런 거는 접근을 내가 실거주든 뭐든 여기에 이제 뒤늦게 그 사람들의 호구가 돼줄 필요 없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죠? 결과적으로 호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왔는데 네. 근데 들어가면 문제 되잖아. 근데 나올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는 매매가에 계속해서 상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상승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부동산의 정책의 방향이 네. 살짝만 바뀐다. 뭐 네. 취득세 중과 1억에 대한 부분에 핸들링 한다라고 네. 하더라도 묶일 수 있는 자금이 묶이고 그리고 거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지방에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수요층이 받아줄 수 없는 단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실수요층을 받아주는 것이 전세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매매를 받아줘야 되는데 네.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물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세 살지 매매로 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보다 거의 맞추거나 더 아래로 팔아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흐르는 단지가 갑자기 급등한 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 전까지 흐르는 단지였는데 맞아요. 예. 갑자기 어느 시점에 얘가 갑자기 가격 레벨이 바뀌어 있어. 그것도 아주 최근에. 그런 거는 내가 지방에서부터 아까 그 뭐 A 구간 뭐 이거 나눠 가지고 단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다 맞다 그래도 이게 첫 번째 상승이라고 해도
여기를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아.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이제 네. 구간 특히 A 구간 낳고 있을 때 네. 정점을 찍고 나서 한 2년 6개월 정도 네. 그 정도 구간 A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맨 밑에서부터 예. 상승이 이제 시작된. 그렇죠. 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10년 주기설 중에서 상승장에서 절반 잘라서 네, 네. 한다라고 했는데 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2년 6개월을 대비해서 네. 지금 현재 B 구간에 있는 지역들 그러면 서울을 포함을 해서 네. 또 광역시 근데 네. 수도권 지역들도 한 50, 50% 이상 네. 된 지역들을 다 비교해 보면 네. 2년 6개월 이상 상승이 안 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안 되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데이터상의 리스크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과거로 봤을 때 네. 최소한 2년 6개월 이 미만으로 상승폭이 되지 않고 상승장이 나타나지 2년 않는 2년 6개월 네. 이하로 지속된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최소 2년 6개월 이상은 간다.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비구간이 얼마큼 가냐 가지 못하냐는 문제는 네. 그 지역의 파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적어도 2년 6개월 이상은 간다. 그러니까 상승한 지 1년 이내 구간이면은 좀 들어가 볼 만하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오히려 뭐 2021년 내지 네. 2020년에 지방 지역에 상승했었던 지역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2019년부터 상승을 했던 지역에 관심을 가진 것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이 없다면 좀 지방에 대한 스터디를 할 때네요. 지금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스터디를 할 때 이미 늦었고요. 네. 예, 이미 들어가야 스터디는 되는. 그렇죠. 예,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왜냐하면 네. 지방 시장의 첫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때부터 네. 움직이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려야 그렇죠.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부터 스터디하기 시작하면은 뭐 또 이게 뭐 1년 한다 그러면 그때 시장은 네. 지금 살 수 있는 돈은 못 살 수도 있다 생각 들어요. 그 이유는 지방 시장도 과거와 달리 네. 일단은 기간대 매가 상승폭이 너무 가팔라요. 가파르고 가파르다는 건 특히 지방일수록 가파르게 나타나면 네. 전세 수요가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만큼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하락할 때도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받치고 있는 게. 그렇죠. 네. 예.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또 전세 수도 그렇고 매매 수도 그렇고 네. 그 지역의 소득 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네. 그걸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지금 말고 과거에 그 이제 상승과 하락장이 나서 다시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과거의 갭 차이를 보면 돼요. 과거의 갭 차이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되고 네, 네. 그 갭 차이보다 더 굉장히 많은 속도로 벌어졌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차이만큼에 대한 버블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과열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꿀팁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내용은 올리면은 참 많은 분들이 좀 놀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까요? 네. 뭐 일단은 그래도 무주택자 분들에게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린다 하면 그 어쨌든 저희가 일단 서울에 투자를 하고 서울 내 집만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네. 목표인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 지금 이제 지방에 이런 어떤 기회도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나만의 좀 사다리를 만들어 보기 네.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그런 시점이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없다면 한번 해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도 없고 돈도 서울에 뭐 하기 좀 모자르다. 이러면 이 방법이 지금은 제일 빠르네요. 그분들한테는 네. 그쵸 부동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네. 때는 최선책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면은 그래도 다시 수도권 진입해 볼 수 있는
그쵸. 또 한 네. 번의 어떤 희망을 그나마 좀 줄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청약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이고 확실히. 그거하고는요. 예, 한량한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